안녕하세요. 저는 우진플라잉 기술교육원에서 사출 성형 교육과 성형 해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충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사출 성형 트러블 해결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출 성형 트러블 해결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트러블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해결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저희가 방법을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직접 시험 사출을 하자입니다. 금형을 달아놓고 시험 사출을 진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트러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또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고 금형을 한번 준비해서 시험 사출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사출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장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출기는 저희 우진 TE G5 170톤 사출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TE G5 사양의 이제 주요 특징으로는 유럽의 선진 기술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오스트리아 법인 연구소와 함께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체 측의 주요 기능으로는 자동 형체력 보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자동 형체력 보정이라는 기능은 자동 작업 중에 형체력이 만약 틀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틀어진 형체력을 자동으로 보정해 주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경험을 좀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예전 양산처에 있을 때 조건을 잡고 양산을 시작하고 나면 1시간, 2시간까지는 잘 나오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가스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스의 발생 원인을 찾다가 보면 처음 작업 시작할 때는 100톤이라는 형체력을 세팅을 하고 작업이 진행되어 있는데 뜨거운 수지가 금형 안을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금형이 과열이 된다는 거죠. 금형에 열을 받으면 금형이 팽창을 하게 되고 금형이 팽창하는 순간 형체력은 팽창한 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금형 대비해서 높은 형체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형체력을 새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가스가 또 자동으로 잘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A5 사출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자동으로 보정을 다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형체 측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존의 전동식 사출기 대비 타이바의 간격을 더 넓히고 경제적 거리를 더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금형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사출 측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존에 조립해서 만들어진 사출 측을 일체화 시켰습니다. 이 사출 측을 일체화 시키다 보니까 조립 간의 공차가 줄어들고 좀 더 정밀한 사출 성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금형은 70파이 렌즈라고 하는 투명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용되는 재료는 사빅사의 141R이라고 하는 PC 투명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찍어보기 전에 제가 성형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 우리가 플라스틱 제품을 찍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성형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성형의 3대 요소에는 재료, 그리고 금형, 사출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형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재료와 맞는 금형의 재질, 그리고 금형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료와 금형에 맞는 사출기를 선정이 잘 되어야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의 궁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궁합이 잘 맞아야지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3대 요소의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성형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에 적합한 성형 기술을 대입을 시켰을 때 양품의 제품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좋은 제품에 맞는 성형 기술이 대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형에 문제는 없는지, 금형의 냉각수는 잘 순환되고 있는지, 재료는 건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출기의 컨디션은 정상인지, 또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원인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성형 기술을 진단의 기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진단의 기술이란 만약 어떠한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죠. 이 트러블이 생겼는데 트러블의 외형만 보고는 이게 어떤 불량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트러블에 대해서 성형 속도를 올려도 보고 낮춰도 보고 어디에서 반응을 하는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우 마크가 생겼어요. 이 플로우 마크는 사출 속도를 올려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출을 올려보니까 트러블이 완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출 속도를 올리는 데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출기에서 낼 수 있는 사출 속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의 속도를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불량은 플로우 마크라는 것을 성형 조건으로 통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시면 됩니다. 금형 온도를 올리든지 용융 온도를 올리든지 수지가 더 잘 흘러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금형에서는 게이트를 더 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 트러블의 원인을 진단을 내리는 것이 성형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형 기술이라는 것은 검증과 진단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제품을 한번 찍어 보면서 트러블이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한번 개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성형 조건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온도는 지금 300에서 한 270도까지 세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접하는 재료를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재료에 어떤 온도로 사용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재료 제공업체에서 물성표를 받으시면 돼요. 뭐 밀시트라고도 합니다. 그 물성표를 확인하시면 이 재료는 몇 도에서 몇 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온도를 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이 PC 투명 재료는 300도에서 340도까지 사용 가능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제품의 특징을 보니까 제품이 두껍고 유동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의 특징에 맞게끔 비교적 낮은 온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노즐 온도 310도에서 히터 1번도 310도, 뒤로 갈수록 10도씩 낮춰주는 세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밀시트의 온도 기준은 노즐과 히터 1번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찾아서 제품에 맞는 온도를 세팅을 하시고 뒤로 갈수록 10도나 5도씩 낮춰주신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찍기 위해서 필요한 계량량, 수지를 얼마나 녹여서 준비할 거냐 처음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출기의 스크류 직경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36파이짜리 스크류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36mm만 놓고 계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스크류 직경과 동일하게 가냐? 만약 저희 고객사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출기를 선정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출기를 선정을 할 때에 스크류 파이의 기준은 최소 스크류 직경보다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지만 제품이 성형되게끔 선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스크류 직경과 동일한 양이 적용되었을 때는 제품이 미성형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그러합니다. 미성형을 먼저 발생시켜 놓고 조금씩 성형을 시키면서 딱 필요한 양만을 찾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36mm라는 계량량을 준비를 하고 불피 전환 위치는 15mm에 잡아놨습니다. 이 성형 과정은 충진과 보합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충진 조건이 완료되기 전에는 보합 조건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보합 조건을 다 잡아 놓았는데 충진에서 조건이 바뀐다.
그러면 그 중진 조건에 맞춰서 보압은 새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보압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보압은 다 꺼놓은 상태고요. 자, VP 전환 위치 15mm의 기준은 쿠션과 보압 예상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쿠션의 기준은 스크류 직경에 10에서 20%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두께가 얇은 경우는 10%를 적용해 주시고, 지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T 정도의 두꺼운 제품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저는 20%를 적용해서 한 7.2mm 정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압 예상량은 제품 두께를 그대로 적용해서 한 7mm 정도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7에서 8mm 정도. 그래서 보압 예상량과 쿠션 양을 플러스해서 한 15mm 정도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단의 사출 30mm 세크와 120이라는 압력을 가지고 36mm의 계량 거리에서 15mm까지 금형 안으로 수지를 밀어 넣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계량을 해서 제품을 찍어 보겠습니다. 제품이 계량되는 거리는 여기 요 위치를 보시면 지금 몇 미리까지 계량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동안 기계가 오랫동안 서 있기 때문에 이미 투입되었던 수지는 과열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짜내기 작업을 몇 번 거친 후에 제품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장갑 하나만 껴서. 자, 한 3회 정도 과열된 수지를 짜내기 작업을 하고, 자, 계량을 완료 후에 앞쪽에 짜내기 된 수지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 금형을 열고 제품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공정 순서를 이야기 드리면 금형이 먼저 닫히고 정체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사출대가 전진이 되고 금형과 연결이 되면 수지를 금형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거죠. 자, 36mm에서 30ms 속도로 15mm까지 갔을 때의 압력을 보니까 55MPa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설정은 120MPa를 했는데 실제로 발생되는 압력은 5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출 압력이라는 것은 저희가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 있게 설정을 해 놓으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스스로 가져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이 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높은 값을 설정해 놓으시면 성형하는 데 필요한 사출 압력은 알아서 가져다 쓰게 됩니다. 지금 36mm에서 15mm까지 들어갈 때 필요한 사출 압력은 55MPa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명한 수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제품이 약간 노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지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품이 나올 경우에는 좀 더 충분히 짜내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짜내기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수지를 좀 관찰을 할 건데, 자, 지금도 아직 색깔이 이제 변색돼서 재료가 나옵니다. 이 변색된 색깔이 없어질 때까지는 재료를 짜내기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 짜내기 한 재료가 뜨거운 상태라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씻고 나면 색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과열된 수지는 다 빠져나왔고요. 제품이 나오면 아마 지금 처음 찍었는 제품은 이렇게 누렇게 표현이 되지만 아마 투명한 제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냉각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생각 난 상태라서 제가 수동으로 세우고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수동으로 세우고 과열된 수지와 과열되지 않은 수지 눈으로도 확연히 표시가 나죠. 이렇게 만약 짜내기 작업을 하는데 색상이 상이하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 굳이 제품을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짜내기를 하시고 색상이 원복이 되었을 때 그때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36mm를 적용했을 때 성형되는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보면서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36mm에서 저는 60mm까지 양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정한 이 60mm는 이미 36mm가 계량이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쇼트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 쇼트는 그냥 버리시고 다음 쇼트에서 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세우고 빠르게 제품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쇼트에는 60mm에서 15mm까지 똑같이 30mms라는 속도로 금형 안에 수지를 밀어 놓고 있습니다. 압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압력을 확인해 보면 36에서 15mm까지 갈 때는 55라는 압력이 발생했는데 지금 양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압력이 71까지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지를 밀어넣는 양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압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팅되어 있는 압력은 120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성형이 다 되기 전까지는 제가 수동으로 제품을 찍으면서 이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60ml라는 양을 적용을 시켰을 때 처음에 양보다는 확실히 양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성형되기까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양을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78ml)라는 양을 적용을 했고요. 이 또한 다음 쇼트에 적용될 거기 때문에 계량이 완료가 되면 제가 수동으로 세우고 좀 빠르게 제품을 빼내고 다음 쇼트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갈 수지는 이제 78mm 계량 양에서부터 15mm까지 30의 속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출 압력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면 75메가파스칼 발생이 됩니다. 60일대와 비교하면 그렇게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유는 금형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수지를 밀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별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을 조금씩 늘려갈 때는 사출 압력의 변화도 같이 관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78mm라는) 양을 적용시켰을 때 성형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성형이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양이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계량량이 아니라 보압 전환 위치를 조금 뒤로 밀어서 성형되는 양을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자, 15mm에서 18mm로 변경을 시켰는데 늘어난 3mm만큼 수지를 더 적게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만약 15mm라는 양이 정확했다라면 3mm를 적게 밀어 넣었을 때 성형이 미성형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 성형이 다 된다라면 15mm보다는 18mm의 양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18mm의 양을 적용시켰을 때는 제품이 살짝 미성형이 납니다. 그러면 15mm라는 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양을 찾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합 절환 위치는 15mm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지금은 30ms라고 하는 하나의 속도를 가지고 제품을 성형을 시켰습니다. 그때 제품의 트러블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게이트 앞에서 제팅이라는 분량도 나오고, 게이트를 지나서 찌글찌글한 플로우 마크도 나옵니다. 그리고 보합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축도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트러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트러블이 발생하는 위치를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 게이트 구간에서 불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게이트 전의 위치를 한번 찾아서 속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속도 조정보다는 한 가지 속도로 각각의 위치 먼저 구분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때 VP 전환 위치를 조정을 해서 딱 게이트 전까지만 성형되는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VP 전환 위치를 73mm로 변경을 하였는데, 그러면 78mm에서 73mm까지 5mm의 수지를 금형 안으로 주입했을 때 어디까지 성형되는지 실물을 확인을 하면서 딱 게이트 전까지 성형되는 위치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한 73mm가 한 번만에 게이트 전을 찾아갔네요. 그러면 게이트 전의 위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단 사출이라는 것을 적용을 할 건데, 자, 사출 페이지에 자, 1단을 선택해 주시면 1단, 2단 사출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1단 사출의 위치는 우리가 보합 전에서 찾은 73mm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형을 조금 더 시켜서 게이트를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속도는 그대로 30ms로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아직 성형이 다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량이 완료되는 순간 냉각 시간을 무시하고 제가 수동으로 조작을 하겠습니다. 게이트가 충분히 통과되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 게이트만 통과시켰을 때도 제팅이라는 분량이 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품의 한 85%의 위치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단수를 2단으로 체크해 주시고 게이트 후의 위치를 찾은 65mm를 그대로 2차의 위치로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형되는 양을 더 증가시키겠습니다. 20mm까지 그대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는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속도 제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확인되고 나면 그 위치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발생되는 트러블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압력은 지금 90메가파스칼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설정한 120메가파스칼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시간은 10분만 뜨면 되는데. 자, 자, 20mm까지 성형을 시켰을 때 제품의 한 85% 정도가 성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차의 위치는 그대로 3차의 위치도 VP 위치 값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의 위치는 4차의 위치는 처음 찾았던 15mm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4가지의 위치를 찾았지만 아직까지는 속도를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제품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트러블이 발생되는 위치를 찾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위치의 속도만 변경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속도라는 것은 올리는 거 아니면 내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있다라는 거죠. 속도를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를 찾아 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품을 한번 보고 이제는 트러블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제팅과 플로우 마크 수축이 그대로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제팅부터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팅이라는 분량은 게이트를 통과되는 수지가 너무 빨리 치고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량이라는 거죠. 제팅 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제어하는 이 30ms라는 속도는 수지가 흘러가는 속도가 아닙니다.
36파이라고 하는 스크류가 이 36파이에 갈려 실린더 안에 준비되어 있는 수지를 밀어붙이는 속도라는 거죠. 이 스크류가 초당 30mm 움직일 수 있는 속도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지가 나올 때는 30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나오겠지만 금형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런너라는 구간을 만나게 되면 통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좁아진 통로만큼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런너는 지금 8mm 짜리인데 30에서 8mm로 단면적이 줄어든 만큼 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2mm, 게이트가 2mm 짜리인데 이 2mm 짜리의 좁은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 빨라진 속도가 금형안을 치고 나오면서 제팅이라는 분량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빨라진 속도만큼 속도를 낮춰주시면 돼요. 자, 속도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찾은 2차 구간의 속도를 한 3ms까지 낮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0ms로 속도가 이렇게 오다가 게이트를 통과하기 전부터 게이트를 통과할 때까지는 3ms로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속도를 줄였을 때 게이트 앞에서 발생되는 제이팅이라는 분량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속도가 낮아지면서 제팅이라는 분량은 완화가 되고 플로우 마크라는 분량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속도를 잘못 입력했네요. 2차를 3을 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 차의 속도를 낮춰야 되는데 제가 실수로 3차의 속도를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전체적인 면에 이제 플로우 마크라는 분량이 생겼네요. 자, 압력은 아직 90메가파스칼로 여유가 있습니다. 속도를 다시 제대로 대입을 시키니까 게이트 앞에서 발생되던 제팅이라는 분량이 완전히 없어지고 특정 구간까지, 게이트 통과 이후에 특정 구간까지 지문 자국처럼 플로우 마크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대입한 이 3ms라는 속도가 65mm까지 적용이 되었는데 이 플로우 마크가 진하게 발생된 구간이 65mm 위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조건을 한번 보시면 78mm에서 73mm까지 런너까지는 30ms 그대로 오다가 런너 전 73mm에서 65ms까지는 3이라는 속도로 간다라는 거죠. 3ms라는 속도. 그러니까 이 낮은 속도로 제품의 안까지 통과가 되다 보니까 게이트 앞쪽에 플로우 마크가 굉장히 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65라는 위치를 제품을 보면서 조금씩 뒤로 밀어주시면 게이트 앞쪽까지만 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로우 마크는 자동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이 차의 위치를 70mm까지 더 늘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3ms라는 낮은 속도를 73에서 70mm까지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했던 게이트 앞쪽의 플로우 마크 분량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게이트 앞쪽에 많이 형성되는 플로우 마크가 저희가 이 2차의 위치를 뒤로 뺀 만큼 더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게이트 앞쪽까지 조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로우 마크를 확인을 하면서 그만큼 위치를 뒤로 빼주시면 돼요. 자, 0.5mm만 더 뒤로 빼겠습니다. 70.5까지. 속도를 낮추면서 제팅 분량이 해결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 낮은 속도 때문에 발생되는 플로우 마크를 다시 한번 정확한 위치를 찾아가면서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 제품의 전체적인 면에는 비교적 낮은 속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 플로우 마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이트 위치를 정확하게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자. 저희가 위치를 조정하는 만큼 이 트러블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제팅은 빨라서 발생되는 분량이니까 위치를 찾아서 속도를 낮추시면 돼요. 속도를 낮추고 나니까 낮은 속도가 적용되는 면적만큼 플로우 마크가 심하게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 플로우 마크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위치를 찾아가시면 돼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이트가 통과되고 난 후에 전체적인 면적의 플로우 마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30이라는 속도를 더 빠르게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60ms로 사출을 합니다. 그러면 딱 게이트, 자,
30ms로 쭉 오다가 게이트 전에서 게이트까지는 3ms로 오고 게이트를 딱 통과하는 순간부터 60ms라는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60ms라는 속도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제품 전체적인 면적에 퍼져 있는 플로우 마크는 또 개선이 될 겁니다. 제품의 면을 보시면 기존에 쭈글쭈글하던 플로우 마크가 생긴 면이 면이 펴지면서 광택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로우 마크는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 수축 불량은 아직 보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압에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기존에 발생되던 제품 표면에 발생되던 제팅과 플로우 마크 불량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속도는 기존의 30ms 그대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지막 이 말단 구간에 가스라든지 플로우 마크라든지 불량이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서 위치를 찾아 놓았기 때문에 또 속도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트러블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30ms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충진 과정의 트러블은 다 해결이 되었고 보압으로 들어가서 이 수축이라는 불량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보압을 1단으로 세팅을 하고 압력을 얼마나 써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충진 과정의 압력을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충진 과정에서 97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 보압 1차의 압력은 이 압력의 50% 정도만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0이라는 압력을 세팅을 하고 보압 시간은 1초를 놓고 보압 속도는 낮게 가주실수록 좋습니다. 자, 평균적으로 한 10ms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무조건 충진 마지막의 속도보다는 낮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거. 만약 보압 속도가 충진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보압을 안 쓰시는 것과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보압을 적용하기 때문에 냉각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 제품을 찍는 동안 보압 시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1초라는 보압 시간을 대입해서 충진 압력의 50%를 적용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때 제품이 나오고 나면 이렇게 스프루 런너 게이트는 잘라내시고 제품의 중량만 측정하시면 됩니다. 자, 1초라는 시간을 대입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품의 중량이
60g이 나왔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만 늘려가시면서 중량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1초에 60g, 2초에 65g, 3초에 68g. 시간을 많이 적용할수록 제품의 중량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늘려보시면 돼요. 4초, 5초, 6초, 7초 이렇게 늘렸을 때 69, 69.5, 69.5. 어느 시점에는 시간을 늘려도 중량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중량이 변하지 않는 시점이 게이트가 굳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의 보합 시간은 적용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만 딱 사용을 하시면 게이트가 굳어지는 시간을 찾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제품의 게이트 실을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을 때 한 10초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보합 시간을 10초로 세팅을 하고 압력은 그대로 두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만약 이 50이라는 압력을 적용했을 때 수축이 해결이 된다면 굳이 더 높은 압력은 적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합을 사용하는 목적은 치수와 수축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팅을 하기 때문에 만족이 된다면 더 이상의 보합 조건을 만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품을 한번 확인을 하고 수축이 잡히지 않는다면 압력을 더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사전 질문에 대한 조사를 좀 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합 절안 위치의 최적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어떻게 찾아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보합 전환 위치, 최적의 보합 전환 위치를 찾는 방법은 충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제품은 이따가 보여드리고 보합 전환 위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성형 과정에서 충진 과정에서 제품에서 사출구에서 발생하는 충진 압력을 확인하시면 이런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충진 시작 전부터 말단까지의 압력 과정인데 충진 시작 시점부터 쭉 수지를 밀어 넣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금형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수지를 밀어 넣기 때문에 압력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어있는 공간에 수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낮은 압력으로도 천천히 밀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쭉 들어가다가 어느 시점인가 압력이 급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이 뭐냐? 금형 안에 수지가 다 찼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합 전환은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적의 보합 전환 위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금형 안에 수지가 다 찼으니까 그대로 성형을 끝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수지를 뜨겁게 녹여진 상태에서 금형 안에 수지를 채워주기 때문에 꽉 차 있다라고 할지라도 식으면서 수축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 수축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합 단계에서는 높은 압력으로 수지를 더 압축시켜서 채워준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합 단계에서는 압력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보압 시간을 10초를 적용을 했는데 수축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10초라는 시간 동안 더 높은 압력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정을 할 거냐? 이 제품의 치수와 수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이 필요로 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대로 150메가파스칼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초 동안 150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으로 수지를 더 꾹 밀어 넣을 건데 이때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트러블이 생긴다면 그 트러블에 맞게끔 보압을 또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압을 적용하게 되면 압력값이 세팅된 보압이 그대로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보압이 적용되면서 보압의 압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만약 중진의 압력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보압 전환 압력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읽어보면 충진 과정에서 57메가파스칼이 발생이 되고 있고 보압에서는 저희가 세팅한 150메가파스칼로 수지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150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을 적용을 하니까 제품이 말도 안 되게 벌하는 불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수축과 치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메가파스칼을 써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는 다단보압이라는 것을 적용하시면 돼요. 자, 다단보압을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우리에게는 10초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10초 중에 1단에서는 5초라는 시간을 활용을 하고 비교적 낮은 압력 60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5초 이후에 3초 동안 우리가 세팅한 150메가파스칼을 그대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 2초가 남아있죠. 2초는 150보다는 조금 낮은 압력 90메가파스칼을 적용해서 3단의 다단보압을 적용해서 제품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충진과 보압을 이렇게 구분하실 때는 항상 충진에서 100%를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면 충진은 90에서 98%, 보압은 나머지 부족한 2에서 10%를 채워줘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90에서 98%라는 기준은 제품의 중량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량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제품의 성형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충진 과정에서 아무리 수지를 다 채워왔자 보압이란 게 적용되지 않으면 수지가 식으면서 수축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이 수축을 보상하기 위해서 보압에서 더 압축해서 채워준다.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150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을 적용했지만 지금 이 제품에는 버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다단 부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10초라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축과 치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150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 150메가파스칼이라는 압력을 사용하실 때 1차에서 5초 동안 낮은 압력으로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버텨주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형되어 있는 제품의 외벽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5초 동안 수지가 역류되지는 않고 그대로 외벽이 굳어지기 때문에 5초 이후에 150이라는 압력이 가해져도 이 굳어진 수지의 외벽 때문에 이 수지는 금형 밖으로 차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압력을 조금 낮춰 주었는데 너무 높은 압력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면 잔류응력이라는 게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 잔류응력이라는 게 뭐냐면 금형에 채울 수 있는 수지의 양보다 더 과하게 채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잔류응력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비교적 압력을 낮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제품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면 처음 제품이 나왔을 때는 수축이 없이 깨끗했는데 제품을 빼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수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수축은 아주 미세한 수축이기 때문에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수축도 한번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압력을 높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미 제품이 나올 때 수축이 잡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후수축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 나중에 수축이 간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때는 냉각 시간만 늘려주시면 돼요. 제품이 완전히 식어질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금형을 빼내주시면 이 수축은 완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냉각 시간을 기존에 50초로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 여유 있게 100초라는 시간을 대입을 시키겠습니다. 자, 제가 여유 있게 100초라는 시간을 적용을 하지만 이 100초는 절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100초라는 시간 중에 불필요한 시간이 있다라면 시간을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제품을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90초를 놓았는데 수축이 안 가고 제품이 괜찮다. 그러면 90초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80초를 놓아보고 75초를 놓아보고 70초를 놓아보고 불필요한 냉각 시간들은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사전조사 질문 중에 하나가 유압식과 전동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었는데 유압식과 전동식의 대표적인 차이는 피드백 제어라는 것에 있습니다. 유압식인 경우 예를 들면 어떠한 우리가 압력을 세팅을 했을 때 이 압력을 그대로 발생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발생된 압력이 그대로 제품에 전달이 되면서 어떠한 외난에 의해서 100이라는 압력을 세팅했는데 90이나 80이 전달되어도 유압식 사출기에서는 이 변화되는 압력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동식인 경우 내가 100이라는 압력을 세팅을 하고 이 압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외란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를 감지를 하고 계속 보충을 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목표의 값은 내가 세팅한 값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동식은 조금 더 디테일한 제어가 가능하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유압식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유압식의 외란이라는 것에 의해서 세팅된 압력값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외란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압식은 기본적으로 작동류의 이동에 의해서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00이라는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100이라는 유량을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사출기에서 기름이 샌다라는 거죠. 기름이 조금 새버렸어요. 그러면 샌 만큼 압력은 줄어진 상태에서 전달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동류의 품질이 안 좋아요. 작동류 안에 공기도 들어있고 뭐 이물들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 또한 정상적인 성능에 저하를 준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유압식도 충분히 정밀한 사출이 가능합니다. 안 잡힐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수축은 육안으로도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렌즈를 가지고 다른 사물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사물이 수축이 발생된 것은 찌그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냉각시간 100초를 적용하고 찍은 제품을 보면 이 사물을 비추어 보았을 때 사물이 그대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품의 수축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성형 시작 시점부터 충진 과정에서 각각의 위치를 찾고 그 위치에서 발생되는 트러블들을 해결을 하고 충진이 끝난 이후에 보압을 통해서 제품에 발생되는 수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 조건이 성형 조건의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제품이 동일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어떤 제품이라도 성형 조건을 세팅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불량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를 믿으시고 다른 부분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사출기의 컨디션은 정상인지, 금형의 상태는 정상인지, 재료의 건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수지의 로트 넘버나 그레이드 넘버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다가 보면 충분히 트러블의 원인을 찾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지금 우진 사출기를 가지고 시연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나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사출기들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가격이 비쌀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출기가 동작되는 원리는 모두 동일하다는 거죠. 사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출기의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진 사출기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냐? 제가 알고 있는 우진 사출기의 장점은 자, 일단은 사용자 위주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저희 우진 플라임에는 김대훈 상무님이라고 하는 사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신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직접 연구소에서 개발 활동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엔지니어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국내 사출업체의 이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LS랑 저희 이 둘밖에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우진 플라임 기술 교육원에서는 저희 교육을 받고 가셨다거나 또는 저희 사출기를 구매하신 고객사에 한해서는 무한한 기술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출기를 구매를 하셨는데 제품이 잘 안 나와. 그러면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교육원에서 나가서 직접 한번 찍어보고 이 트러블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해. 그런 경우라면 저희는 성형 해석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몰드플로우라는 성형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떤 트러블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자. 또는 이 제품에는 이 사출기가 적합할 것이다. 또는 고속 사출 옵션을 적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사출기 선정까지도 가능하다랍니다. 저는 우리 우진 사출의 가장 장점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위주의 개발, 그리고 무한한 기술 지원. 자, 오늘 웨비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